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12시 부근부터 계속해서 하락폭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하락폭 계속해서 키워나가면서 장중에 772선까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774선 지나가고 있네요. 이번 달에는 FOMC도 집중되고 있고 2분기 실적 발표가 대부분 예상치를 웃돌아서 시장 분위기를 전환시켰는데요. 주요 경제 지표 또한 대부분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을 뿐 아직은 긴장감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기업, 이 기대 심리가 죽지 않고 이 저점에서 조금 더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잘 활용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가시길 바랄게요.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9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입니다. 오늘은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반도체 소식입니다. 반도체 산업 위기에 대한 진단이 나왔다고요? 네, 한국 반도체 산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난 8월 반도체 수출이 26개월 만에 역성장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내 전문가 10명 중 6명은 지금의 반도체의 위기가 2024년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반도체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기가 어떠한지 이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 중 76%는 현재 반도체 산업이 위기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58%는 지금의 위기가 2024년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산업의 위기를 맞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악재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중장기적인 대내외적인 리스크가 상당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공급 과잉 문제가 좀 있고요. 수요는 없는데 재고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에서는 지금 기술을 빠르게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패권 전쟁도 심화되면서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편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칩과 관련된 논의들 그리고 반도체법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문가들은 칩과 관련해서는 국내 정부에서의 원활한 외교적인 대응, 또한 R&D와 인력을 조금 빠르게 뽑는 그런 수순들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정책적 과제도 제안을 했습니다. 네, 첫 소식 반도체에 대한 위기 소식 들어봤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집단국 내 지주회사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골자는 기업 집단국의 규모를 감소해서 힘을 좀 빼겠다라는 겁니다. 이 기업 집단국은 재벌 그리고 대기업과 관련된 조사와 수사 등을 하는 그런 전담 조직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재계 저승사자라고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집단국 내에 있는 지주회사과 11명 중에서 6명을 감축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반토막이 나면서 폐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공정위는 기존의 이 업무들은 정책과에서 맡아서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지주회사과를 폐지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에 대한 행보로 읽힐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이 기업 집단국이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재벌을 개혁하겠다라고 대대적으로 공언을 하면서 새로 출범한 그런 기구입니다. 특히나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굉장히 공을 들였던 부서기도 한데요. 재벌 개혁에 고삐를 좀 쥐겠다라고 대대적으로 나왔지만 지금 현 정부에서 규모를 감소하면서 아무래도 친기업적인 행보를 조금 더 이어나가겠다라고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 정부의 이 흔적을 좀 지우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상 지주회사, 재벌, 이와 관련된 개혁 그리고 감시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의 일부 기능이 좀 축소되면서 시장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주회사과 폐지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먹거리 물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먹거리 물가가 비상이라고요. 네, 참 걱정입니다. 지금 추석 연휴 앞두고 있는데 먹거리 물가가 비상입니다. 고공행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달 먹거리 물가가 1년 전과 비교해서 8.4%나 치솟았습니다. 무려 13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모습입니다. 품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호박과 오이, 이와 관련된 서민들 우리가 흔히 사 먹는 채소류에서 50% 이상의 가격이 올랐고요. 서비스 업종, 음식 서비스 업종을 조금 살펴보면 갈비탕, 자장면, 김밥, 그야말로 우리가 서민들의 대표적인 음식, 점심때 한 끼를 때우는 음식들의 가격 역시나 10%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처럼 서민들의 부담이 날로 가중되는 모습이 지표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더 큰 문제는 라면과 같은 식품들, 그리고 또 전기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들 역시나 줄 인상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향후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서울경제TV 특징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김혜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양대 시장은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채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오전장에 빨간불을 켜내기도 했지만 현재 하락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강달러 수혜 업종인 철강주, 방산 관련주들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해운주들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가 오후장으로 갈수록 힘이 더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1.57% 내린 773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에너지 우려로 인해서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죠. 게다가 나스닥 약세 기술주들이 오늘 쉬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6거래일 만에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현재 593억 원 매수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연일 매수세를 보였던 개인이 오늘은 매도 전환을 했고 외국인도 현재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기관이 장중에 매도 전환을 했습니다. 개인만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매수폭은 계속해서 확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975억 원 매수 우위가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은 190억 원, 외국인은 현재 539억 원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한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스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가스 회사인 가스프롬은 지난 3일 러시아에서 독일로 이어지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점검하고 가스 공급을 재개할 예정이었는데요. 다만 예정 시간 7시간 전에 돌연 취소를 결정을 했습니다. 가스프롬은 지난 31일 가스관 가압시설을 정비해야 한다라면서 현재 사흘간 가스 공급을 멈춘 상태인데요. 무기한 연기로 인해서 유럽에서의 에너지 위기 우려가 심해지면서 국내 관련주 들이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현재 SK가스는 0.86%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대성에너지는 5%대, GSE는 8%가 넘는 급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하락한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항공주들이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지난 한 달간 항공주, 여행주들이 잇따른 여행 규제 완화 속에서 상승 흐름을 보였었죠. 또 최근에는 정부가 입국 전 코로나19 의무 검사를 폐지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일본을 비롯해서 대만과 마카오를 대상으로 한 무비자 입국 조치도 10월 말까지 연장을 하는 등 여행 수요에 대한 기대감은 상승 탄력을 더욱더 확대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코덱스 운송지수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하락폭을 계속
계속해서 축소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들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다만 오늘 지수 하락과 함께 항공주들이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대한항공이 현재 2%대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한진칼도 4%가 넘는 낙폭, 진에어도 3.56% 밀려난 16,00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 하락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도 혼조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1% 내외의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미증시 영향에 오늘 국내 기술주들도 약한 모습입니다. 카카오 역시나 소폭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LS전선 아시아는 네옴시티 관련주로 묶이고 있죠.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해상운임 하락하면서 오늘 HMM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버킷스튜디오는 영화 헌트가 400만 관객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네이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술주들이 큰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만이 소폭의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 모바일 앱 먹통 이슈가 있긴 했지만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 설치된 이 나스닥 타워의 전광판 광고에 네이버 캠페인이 진행이 됐다라는 소식이 현재 빨간불을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0.43% 강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RF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제조 전문 기업인데요. 오늘 6%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전력 반도체 전문 업체와 제품 개발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에서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고요. 3,90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정보통신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한국 사용자들을 위해서 애플 iOS 앱 내 지갑 설정에 애플페이를 추가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애플페이의 서비스 가능 시기는 미정인데요. 관련주로 묶이면서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4%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11,1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탑10 확인해봤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수급 상황 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 시각 현재 수급 특징주 흐름 보게 되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 현대차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조지아 그 전기차 공장 조기 확대 검토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강세 흐름을 띠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최근에 지난 1분기, 2분기 호실적에 이어서 3분기에도 영업이익이 한 2조 한 8천억 정도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 이상 상승한 계속해서 지금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이러한 실적 모멘텀과 함께 현대차 쪽으로 외국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상사주들이 또 강세 흐름을 시장에서 띠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집중적으로 좀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4%가 넘는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상품 가격 강세와 더불어서 원달러 환율 상승과 함께 원화 약세 국면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양호한 업황 모멘텀이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3분기 실적도 지난해 대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한 호실적이 기대가 되면서 현대차 마찬가지로 실적 모멘텀까지 부각이 되면서 최근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주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방산주 가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시장에서 방산주들의 주가 상승세가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해외 수지 모멘텀이 지속이 되면서 이와 함께 주가가 좀 강세 흐름을 이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시각 수급 특징주로서 현대차와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 중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8월 29일에 폴란드 군비청과 3조 2천억 규모의 K9 자주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는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해외 방산 수주 잔고가 증가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난 상반기 기준으로 해외 수주 잔고가 한 4조 원 정도 수준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이러한 폴란드 군비청과 3조 2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러한 매출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영업이익이 한 6천억 정도 수준까지도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또 하나 방산 부분을 또 상반기에 인수를 하면서 이러한 우주 발사체 등에서 시너지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지속적으로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방산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수주 잔고 증가와 더불어서 지금 경기 불확실성이 좀 최근에 부각이 되면서 안정적인 경기 방어주로서의 그러한 방산주의 매력까지 부각이 되면서 시장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러한 좀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 속에서 좀 투자 대안으로서 방산주, 그중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영훈 과장의 포착 특징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고요. 경기 불확실성이 부각되는 상황 속에서 방어주로 매력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ISM 이지원 대표와 증시 전반을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증시 여전히 잭슨홀 미팅의 후폭풍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파월 의장이 짧게나마 남긴 이 강력한 메시지 속에서 세계 주식시장의 시총이 약 7천조 원 가까이 증발을 했는데요. 이 최근에 이 세계 증시 하락세 좀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진 않으신가요? 일단 이제 과도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지난번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했던 발언은 8월달 FOMC가 없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정점론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시점이고 9월달 FOMC까지 그 공백을 어떻게 보면 리서비스로 어느 정도 막아야 되는 시점이고 9월 이후 특히 이제 9월 21일 날 FOMC 회의가 있고 11월 2일 날이 있는데 11월 8일이 미국 중간 선거일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스케줄을 고려하면 9월달 하순으로 넘어가면 FOMC가 강력한 금리 인상 정책을 쓰기가 조금 곤란한 측면도 있고 이런 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아주 이제 돌발적으로 했던 발언인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상황들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이제 이번 조정이 미국 증시가 지금 바로 고점을 갱신하거나 혹은 여기서 이제 오버슈팅 되는 걸 일단은 막자라는 생각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 글로벌 증시가 다시 유럽 증시처럼 재가열되는 부분을 좀 막겠다라는 부분이 좀 있는 거지 여기서 뭐 저점을 다시 이탈시켜서 좀 큰 폭으로 경기를 위축시키겠다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이미 이제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들어와 있고 그런 상황에서 경기가 일부 위축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인플레이션 정점을 좀 유지하겠다라는 생각이지 너무 이제 증시가 좀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증시가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그 게임이다 보니까 이런 측면들이 또 강하고 특히 그 파월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행태와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이제 돌발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증시가 조금 과도하게 반응을 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그 스케줄로 본다면 아마 이번 주 중에 아마 미국 시장은 바닥 확인이 좀 가능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증시가 조금 더 하락 국면, 어려운 국면으로 가더라도 여기에서 이제 매도 관점보다는 시장을 조금 냉정하게 차분히 조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증시가 과도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따른 평가를 좀 살펴봤습니다. 조금 더 하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관망적인 자세로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게다가 미국 증시는 또 특히나 9월이 조금 더 약세가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최근 대외적 요인으로 이 비관론 자체도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달 세계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비관론은 사실 이제 우리가 시장이 이제 워낙 오랫동안 하락을 했고, 올해 증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그 충격에도 좀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파월이 지난번 6월달, 7월달, 오히려 FMC에서 75bp 금리 인상을 할 때는 시장을 달래는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이제 75bp라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뭐 미국 증시가 견조하다든지, 혹은 일시적인 위축이 있더라도 침체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혹은 뭐 고용 지표가 아직까지 고용이 튼튼하다. 이런 시장을 달리는 발언, 즉 75bp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그 사전 작업으로 시장을 달리는 발언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9월달에 강한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강성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9월달에 75bp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파월이 실제로 9월달도 75bp를 예상을 하고 있었다면 아마도 그 전에 사전 그 잭슨 미팅에서 오히려 시장을 달래는 발언이 나왔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과도하게 그 하락이 그 9월달에 우려감이 좀 증폭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전략 후강의 형태가 좀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이 전략 후강의 형태에 있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초반에 아마 그 스케줄상으로 바닥을 좀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우리 증시가 이번 주 선물옵션 만기 목요일 날 그 추석 연휴에 들어가지만 미국 증시는 다음 주가 선물옵션 만기주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종가 형성이 어디서 될 거냐라는 부분이 좀 중요하고 특히 다음 주 13일, 14일 CPI 지표와 PPI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파월이 그 아무리 강성 반응을 쏟아내더라도 결론적으로 가서는 금리 인상은 지표를 보고 하겠다라는 부분을 명확시 했기 때문에 시장을 혹은 경제 사이클을 혹은 그 과도한 투기적 거래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면 실제적으로 액션 플랜 행동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지표를 보고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CPI 발표가 이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8월달 그 CPI 지표가 정점을 어느 정도 형성했고 이번에 9월달에 발표되는 CPI 지표가 어느 정도 정점론을 형성한다면 오히려 증시가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고용 지표가 나오면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했지만 오히려 증시가 9월달 FOMC 금리 인상 가능성을 75bp에서 좀 더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미국 시장도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9월 13일 CPI 발표를 전후로 해서 미국 시장은 다시 바닥을 다지고 진짜 상승할 수 있고 9월 21일 날 FOMC에서 만약에 75bp가 아니라 50bp 이하로 실행을 한다면 CPI 지표에서 반등이 나왔던 증시가 FOMC 존으로 해서 오히려 상승 전력이 좀 강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지수가 이번 주 그 9월 초 정도의 약세를 보이다가 중후반부터 강세로 좀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좀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달에 있을 좀 세계 증시에 대한 전망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나 13일에 발표될 CPI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전후로 반등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국내 증시 또한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초 사이로 좀 바닥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네요. 지난 미국 증시 또 골디락스의 고용 지표 이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좀 하락세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 연준의 긴축 기조에 좀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지난주 이제 고용 지표가 실업률이 3.7% 나왔고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도 예상보다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제 증시에 그 우려했던 부분은
첫 번째는 이제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 오히려 이제 그 파월의 발언으로 봤을 때 경기가 혹은 지표가 나쁘지 않은 걸로 판단될 때 9월달 75bp 이상 좀 강력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 증시가 크게 급락할 거다라는 부분을 많이 대두가 좀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1% 하락을 한 건 맞지만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월달 FOMC에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예측에서 이 점 오히려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70%대였던 75bp 확률이 오히려 그 50%대로 내려오면서 고용 지표가 나쁘면 고용 지표가 좋으면 9월달에 75bp를 할 거라는 예상이 오히려 희석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정황상의 부분이 역시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좀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우려했던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 증시가 완전히 급락할 것이다라는 부분은 오히려 좀 더 이제 점점 희석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해석을 해보면 잭슨 미팅에서 나왔던 파월의 강성 발언으로 인해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시장이 급등하는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 시장에서도 그 파급 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고용 지표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을 좀 강하게 할 수 있다는 악재가 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경기가 침체로 가지 않는다라는 또 다른 반등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단기에 우려감이 좀 잦아든다면 오히려 시장은 일시적인 경기 위축은 있으나 침체로 가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고용 지표의 호재가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반영될 수 있는 시점도 9월 중순 이후에는 올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지표가 발표되는 걸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 7월달 지표까지는 지표가 대부분의 지표가 거의 최악의 시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8월달부터 발표되는 지표는 오히려 예상보다는 좀 더 좋은 지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9월 중순 이후에 미국 증시가 바닥을 잡게 되면 상승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경기 침체 우려감을 불식시키는 쪽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용 지표에 따른 장단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밝혀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시적인 악재로 조금 하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또 환율 또한 문제입니다. 연일 연고점을 경신을 하던 환율이 또 한 번 천장을 뚫어내는 모습인데요. 13년 5개월 만에 1,371원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율의 폭등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닐까요? 일단 이제 우리가 그 환율이 폭등하는 원인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 달러 인덱스가 강화되는 것은 그 상대적 통화인 엔화나 유로화 그리고 파운드화 이 세 개의 통화를 합치면 그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비율이 거의 80%가 넘어가는데요. 이 세 개 통화가 지금 현재 그 약세 현상이 너무 가파르다 혹은 너무 심하게 나와 있다라는 거고, 이 뭐 영국이나 일본이나 유로 전체가 그렇게 경제 상황이 지금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것이고, 여기에 안전자산 선호나 미국의 75bp 이상의 가파른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만약에 우리 시장에 우리 경기에 좀 빗대서 확인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전에 이 정도 환율이라면 상당히 충격이 크게 왔을 건데,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외국인들의 증시에서 유출보다는 유입되는 양이 더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상대적으로 원화가 약세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달러로 강세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환율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라는 구조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뭐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제에서 특별히 뭐 위험하거나 혹은 악재에 의해서 혹은 지금 현재 내부적인 문제로 상당히 위기를 겪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 인덱스가 강화될수록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 강화된 달러를 가지고 한국 증시에 유입될 수 있는 요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역발상으로 좀 생각해 보는 건데,
실제로 과거에 달러가 강화되는 초기에는 증시에서 유출되는 자금이 꽤 있었지만 오히려 달러가 일정 수준 이상 넘어서서 강세화된 시점부터는 오히려 그 강세화된 달러로 한국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본다면 이번에 지난 7월 14일 옵션 만기일 이후로 외국인들은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5조 원 넘는 매수를 했습니다. 이 5조 원 넘는 매수를 한 외국인들은 대부분 5월 말부터 유입된 미국계 자금이 대다수고요. 유럽이나 알고 계신 것처럼 좀 전에 보셨던 중국계 자금 일부는 우리 증시에서 이탈되는 가운데 미국계 자금, 달러가 강세하다 미국계 자금이 더 많이 유입됐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우려하는 한국에서의 자본 유출은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다. 이유는 원화가 약세로 가는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우리가 상반기에 좀 유출을 걱정했을 때도 증시에서 자금은 빠져나가도 채권에서 자금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확대되면서 한국 자체 내에서 외국인 자금의 이탈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본다면 원화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선방할 때 혹은 달러가 이 강세로 갈 때 수출 기업들은 상당히 실적에 유리한 측면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별 종목들에 오히려 반영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본다면 IT 일부 혹은 최근에 자동차 등을 보면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오히려 지금은 우리 증시 놓고만 본다면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 사실은 더 많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환율이 장중에 1,370원이 돌파가 됐고요. 그리고 또 달러 인덱스 또한 109선 후반으로 현재 20년 이후 최고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현재 수급 부담, 외국인 수급 부담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환율 원화 약세보다 달러 강세에 좀 기인한 상황이고 이 주식 시장에 큰 출렁임은 크게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증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오늘도 사실 우리 증시는 코스닥 위주로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고 코스피도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연휴를 앞두고 또 목요일날 3월초 만기를 앞두고 일단 리스크 관리 측면이라는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명확하게 우리 시장에서 주체하는 매수하는 주체는 외국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이 주목하는 종목 위주로 일단은 포트를 압축하는 전략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해지가 가능하시다면 해지를 조금 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주식과 해지 비중을 좀 맞추면서 다음 주 화요일 13일 미국이 CPI 발표하기 전까지 출렁거릴 수 있는 마지막 이 하락 구간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감안을 하시면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번 주는 외국인이 방어하는 종목 위주로 종목을 좀 압축하고 그 종목들은 알고 계신 것처럼 자동차나 일부 IT 그리고 조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서 태양광을 제외한 풍력과 관련되는 일부 이런 쪽으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곳으로 방어하는 종목들 위주로 편성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SN 이지환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론자산 운용의 윤정식 이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11호 태풍 흰남노의 북상으로 인해서 오늘장 이 태풍 관련주들 좀 북상하고 있습니다. 재해복구 관련주에 투자자의 관심이 좀 쏠리는 모습인데요. 이 주요 종목들의 흐름부터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같은 경우 태풍 관련한 태풍이 강하게 좀 북상을 하면서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장 초반에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 몇몇 종목들은 장 초반 상한가까지 직행하는 종목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 강한 모습 시세를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강한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좀 윗꼬리를 달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나는 종목들까지 좀 있을 정도로 이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태풍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태풍에 대한 피해를 복구하는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태풍이 올라오곤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아직까지
시장에서 와닿는 그런 피해에 대한 정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이런 실적들이 이런 피해 상황들이 어느 정도의 실적으로 연결될지 이런 여부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역대급 태풍으로 좀 불리우는 흰남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주요 관련주들의 주요 흐름들 살펴봤습니다. 다만 이 태풍 관련주는 높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좀 진입 시점 또한 투자자의 견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 시점 신규 접근 가능할까요? 네, 우선 태풍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흐름이 조금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시장이 좋지가 않죠. 오늘 환율도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요. 환율이 지금 11원 50전 오르면서 1370원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피도 하락을 하긴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 외국인 기관 양매도가 나오면서 1.8%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시장이 어느 정도만 유지되더라도 사실 테마주는 좀 강하게 형성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원전이라든지 다른 환경이라든지 이런 테마들이 형성이 될 때 단기적으로 그치더라도 테마주들이 시장이 어느 정도 유지만 되면 하루나 이틀 정도는 충분히 좀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 태풍 흰남노 관련한 이 태풍 피해 관련한 이런 수혜되는 종목들에 대한 테마 정도에 대한 여부가 이 시간이 사실 좀 단기적으로 좀 그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태풍 피해가 어느 정도다. 이전에 매미처럼 어디를 얼마나 휩쓸고 지나갔고 어느 지역에 몇 가구가 피해를 받고 재산 정도의 피해는 어느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표가 되고 이런 상황들은 좀 아니죠. 이 태풍이 굉장히 크게 피해를 보고 태풍 피해 이후에 이러이러한 종목이 이렇게 이 정도의 수주를 올렸습니다. 이런 정도의 발표가 나지 않는 이상 이 태풍에 대한 관련주는 단기적으로 좀 그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현 시점에서 이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조금 약하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물론 오늘 밤에 태풍이 굉장히 세게 휩쓸고 지나가면서 내일 단기적으로 또 오전에 아니면 하루 정도 좀 테마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태풍 관련한 종목들은 좀 단기적인 이런 매매만 좀 유효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흰남노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살펴봐 주셨습니다. 단기적인 접근만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한 재회복구 관련주로서는 네온시티에 대한 수혜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접근해 볼 섹터는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우선 이 흰남노 관련한 건 재해복구에 대한 이 테마주였고요.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이 지역에 대한 사실 이 도시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주도 포함이 되고 인프라 관련한 종목들도 포함이 됩니다. 해외 건설, 해외 인프라 관련한 종목들 이런 부분들을 네옴시티 관련한 종목들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워낙 큰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워낙 오래 걸리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흰남노 태풍 재해복구 관련한 종목만큼 강하게 테마를 받기에는 좀 만만치는 않아 보이고요. 물론 시가총액이 좀 작은 그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테마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해외 건설과 관련된 이런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시가총액도 크고요. 그리고 기간도 장기간인 만큼 단기적으로 급등락을 하는 그런 테마적인 성격을 받기는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관련한 종목들이나 이 섹터들을 좀 찾아본다라면 대표적으로 세아특수강 같은 이런 철강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인프라 중장비를 대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인프라 건설에 들어가는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과 같은 해외 플랜트 혹은 해외 건설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이 국내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조선주들이 카타르 무슨 LNG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얼마 정도의 물량을 확보해놨다. 이런 뉴스가 나온 때처럼 이런 수주 관련한 뉴스 그리고 수주 관련한 공시가 나올 때까지는 아직 구체화된 부분들은 좀 없죠. 이런 구체화된 부분이 나왔을 때는 밸류에이션에 반영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구체화가 좀 덜 돼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반영이 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테마는 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흰남노랑은 좀 다르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수주하는 부분들은 좀 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흰남노 관련주는 좀 일시적인 단기적인 접근 방법으로 바라봐 줄 것을 권고하셨고요. 또 네온시티는 인프라 관련주로서 수주의 뉴스를 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아특수관과 두산인프라코, 현대건설과 또 삼성물산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반응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뉴스 확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태풍 관련주로서 재회 복구와 그리고 원격 수업 관련주, 렌터카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격 수업 관련주와 렌터카 관련주의 추가 상승 모멘텀 역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은 흰남노 이 재해 복구 관련한 종목들이 좀 윗꼬리를 달거나 음봉이 나오는 종목들이 오늘 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렌터카 관련한 종목들, 원격 수업 관련한 종목들도 좀 윗꼬리 달거나 음봉 나오는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종목들이 나쁘다기보다는 테마가 좀 짧게 형성이 됐고 시장도 많이 좀 하락하고 있는 만큼 영향들이 좀 복합적으로 겹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우선 이 두 섹터, 이 렌터카 관련한 종목들은 이제 차량들이 많이 좀 물에 잠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에 대한 수리 혹은 재구입이 이루어지는 동안 렌터카를 사용할 수요가 많이 는다, 이런 기대감이 있고, 원격 수업 같은 경우는 밖에 잘 못 나가니 집에서 코로나 때처럼 원격 수업을 들으니 이 관련한 뭐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가 있기 때문에 뭐 올라간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뭐 차량이 또 일부 침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이런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여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원격 수업 관련한 종목들은 태풍 관련해서 수혜를 못 끼기에는 사실은 좀 무리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태풍이 뭐 오늘 오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내일 오전 정도에 어느 정도 마감이 되는데요. 그러면 뭐 길어봤자 하루 이틀 정도 밖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원격 수업 같은 경우는 태풍에 대해서 뭐 수혜를 보기보다는 학생 수가 얼마나 늘어가는지, 교육 정책이 얼마나 바뀌어서 원격 수업을 하는 이런 회사들, 이런 기업들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마찬가지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도 비슷하게 반응을 한 것 같은데요. 윗골이 좀 길게 달고 있는 만큼 관련한 뭐 렌터카라든지 원격 수업 관련한 종목들은 좀 이것도 마찬가지죠. 재해 복구 관련한 종목들처럼 좀 단기적으로 좀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격 수업 관련주와 또 렌터카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역시나 단기적인 현상으로서 단기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원격 수업은 태풍 수혜보다는 이제 원격 수업 관련주이기 때문에 학생 수 증가와도 연관이 있어 보이네요. 추석을 앞두고 흰남노의 한반도 상륙으로 인해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대본 역시 이 위기 경보 수준을 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들도 있고요. 막바지까지 어떤 투자를 해야 할지 궁금한데요. 어떤 투자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뭐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도 있죠. 뭐 코리아SA 같은 경우 상한가 기록을 했는데 최대 주주가 바뀌는 뭐 이런 이 단기적으로는 좀 뉴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대난 재해 복구 관련해서 좀 많이 올랐다라기보다는 이제 최대 주주 변경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이 수혜를 좀 받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큽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 시장은 좋지가 않죠. 지금 코스닥이 거의 2%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환율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에 이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테마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안 그래도 테마주는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 이렇게 하루 안에 거의 몇 시간 만에 분위기가 확확 바뀌는 이런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이런 변동성이 나오기 딱 좋은 그런 이 시장이기 때문에 태풍 피해 정도 뭐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짧은 단기적인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태풍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더 강해지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 있지만 그래도 이 관련한 종목들 접근 자체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풍 흰남노 북상에 따른 이 투자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현재 좀 금리 인상 시기와 더불어서 전반적인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 방어주에 대한 투자 전략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우선 경기 방어주 성격들, 그러니까 이전에는 경기 방어주 그러면 은행, 통신, 그리고 그 외에 전기가스 이런 유틸리티 업종들 많이
접근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조금 달라지고 있죠. 경기 방어 섹터를 묶는 게 아니라 경기 방어주다 그러면 실적의 변동폭이 좀 적고 그리고 배당이라든지 주주환원 정책에 좀 적극적인 회사들을 좀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과 같은 증시 변동성이 클 때에는 경기 방어주에 대한 관심도도 올라가고 있지만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덜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이 지금 뭐 오늘 좀 전에 이제 2,400선이 살짝 무너졌죠. 코스피 기준으로. 시장의 하락은 뭐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시장이 뭐 다시 한번 크게 뭐 이전처럼 2,000선대 후반 아니면 3,000선 이상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뭐 거의 없죠.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섹터별로 유틸리티라든지 뭐 금융이라든지 통신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실적인 면에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좀 과도하게 하락해 있는 종목 그리고 이 배당률이 상당히 좀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 하락에 따른 경기 방어주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시장 하락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계시는데 특히나 관련주 섹터별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저평가된 종목,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당주 관련해서 투자 전략도 들어봤는데요. 한 질문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코스피가 2,400선이 무너졌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하단을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신 건가요? 박스권의 흐름의 이 하단이 궁금합니다. 네, 사실 박스권 하단 단기적으로는 2,400 정도가 됐어야지 맞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변동성이 워낙 많이 올라갔죠. 이 환율 같은 경우도 이 1,360원 정도에는 멈추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정상인데요. 이 1,360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1,374원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이 비이성적으로 지금은 좀 작용을 하는 그런 시장이 되어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뭐 미국 시장은 쉬겠지만 유럽 시장에 대해서 분위기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2,300선 정도를 박스권 하단 정도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이전에도 저희가 굉장히 공포감을 가졌었던 그런 시장, 금년에도 겪어봤을 때 뭐 5월, 6월 이렇게 시장이 크게 하락할 때에도 2,300선 대에서는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런 수급들이 들어왔습니다. 환율 뭐 지금보다는 그래도 뭐 달러가 좀 더 약세긴 했지만 환율과 상관없이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시장이 좋아서 회사가 좋아서 샀다기보다는 워낙 저평가된 상황에서 가격적인 매력도가 많이 증가한 그런 지수였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은 한 2,300선 정도로 보고 그리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 2,398선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코스피 하단을 2,300선까지 염두에 두시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에 따른 또 투자 전략은 계속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인사님과 투자 전략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2시 생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